네,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내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채무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하고 또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을 추가했는데 조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 전 장관 동생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는데요. 내일 다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지난번과 달리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인데요.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2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우선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120억 원대 채무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앞서 구속된 금품전달책 2명을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나가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범인 도피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지를 건네준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주요 범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조 씨의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 씨는 목 부위 척추 이상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 구인을 당하자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YTN과 통화에서 최근 병원 시술 뒤 상태가 호전돼 이번 영장 심사에 출석해 적극 변론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조 씨는 이미 서울로 올라와 변호사와 함께 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 씨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당시 소송과 관련한 문건도 발견해 조 전 장관이 당시 동생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을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곧바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간담회 예정보다 날짜가 좀 앞당겨졌는데 오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애초 이 대표 기자간담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 등이 잇따르면서 당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당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간담회에서 조국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로 의원총회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좀 비판적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과 법여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후한 무치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군소정당 의석수를 늘려서 국회를 좌파 정권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별개의 상임이라면서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며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각 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면서 조문이나 조화는 받지 않고 있지만 야당 대표 등 일부 인사는 빈소로 안내돼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또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머니가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면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래도 여러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는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밝힌 대로 가족장으로 치른다는 방침인 만큼 조문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오전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정 대표는 고인이 5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문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상심이 크시겠다고 위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이었으며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7대 종단 지도자들도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종교 지도자의 조문은 받지만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빈소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렸고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보낸 근조기, 조화도 모두 정중히 반송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장급과 일부 직원들만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심경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이 땅의 모든 어머니처럼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면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어머니께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며 특히 자신이 정치의 길로 들어선 뒤로는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셨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조문을 오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하면서 슬픔을 나눠준 국민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의혹 대부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열린 이곳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 총 12명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뽑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최고 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에게 들어온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며 채용 재량권 역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을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믿고 채용 업무를 위임한 KT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에게 부정 채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만큼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뇌물 소수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해당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이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조현준 회장 지금 횡령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조현준 회장은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대형 로펌 소속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고 법률 대리 업무를 맡겨왔는데 이 변호인단에게 총수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 업무를 맡겼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하고 회사 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참여연대도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효성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아직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상훈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총수회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은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 회장 부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현준 회장은 오늘 아침 7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지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래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방송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 방송국 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 2명을 보내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에 국회 방송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지난 4월 22일부터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 30일까지 9일간의 영상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 때 전달받은 문 대통령 친서에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경제 보복에 나서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아베 내각의 이런 처사에 대한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 옛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 현장인 것 같은데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참가자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손팻말을 들고 앉아있는 참가자들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는 사죄를 원한다 등 일본의 배상과 반성을 촉구하며 직접 쓴 문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참가자 200여 명이 평화의소녀상 부근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제1411차 정기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거부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을 규탄하는 여러 발언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또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지금의 일본 대사관 앞에선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가해자 사죄 없는 합의 배상은 피해자에겐 모욕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지난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 뒤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05년입니다.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배상도 못 받은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배상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네, 수요 집회 이외에도 어떤 집회들이 더 예정돼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는 지금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서울 서대문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서대문행동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서대문행동은 지난 8월 서대문 형무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른바 노 아베 거리로 만들었던 단체인데요. 오늘 일본의 식민지배와 경제 보복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면서 서대문 주민 500여 명의 뜻이 담긴 엽서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인권 침해와 강제 동원 실태 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도심 곳곳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사실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의 전면전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최근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검찰이 내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내사는 없었다, 허위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고 반박하기도 했었죠.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 근거라면서 윤 총장의 사석 발언을 공개했는데 강선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 내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밝힌 내사의 근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되지 않은 발언 중에서 대검의 해명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입건도 안 됐을 때예요.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근데 윤 총장이 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예. 자칭 언론인 유시민은 윤 총장에 대해서 총칼만 안 든 위헌적 쿠데타다. 또 검찰의 난이라고 주장한 사실 알고 계시죠?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고발되어 있죠?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네. 자, 유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검찰이 내사를 했다 이거 꾸준히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어제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래서 자, 어떤 증거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내놓은 것은 본인이 들었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의 당시 후보자였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고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뭔가 내사에 대한 증거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내사에 대한 내용이 그 대화 자체에 있었느냐. 거기서 저는 내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 워딩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들 기다렸습니다.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뭐 녹취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건이라든지. 그 전에 주신 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음성을 변조해서 뭔가를 좀 들려준다거나 그 정도 수준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엔 많이 못 미쳤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내사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개를 예를 들어서 뭐 녹취가 있는데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인과는 나눴던 이야기를 녹취를 한다는 거 그 자체도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전에 들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전원 자체가 내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8월 9일에 임명이 된 이후에 이제 27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시기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저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도 특수수사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언론에 나온 사실들만으로도 예를 들어 투자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때 보도됐던 시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발 빼듯이 내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내사 자체가 애초에 법적 용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검찰은 내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정의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말하는 본인의 지위라는 것이 언론인의 지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의 어쨌든 행동에 대해서 비판과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원 정도 이상의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전에도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보면은 검찰의 권위를 이제 추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이미 법원이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참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렸지만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의 뒤에 함의는 뭐냐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은 실제로 증거를 가져가서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조직이라는 함의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유야면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단순히 본인의 추측이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에 이렇게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아주 순수한 의도만 있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취재원. 지위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글쎄요, 이제 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또 취재를 들어가겠죠. 몇 명을 좀 상정을 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만났으면은 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대통령의 측근인 동시에 윤석열 총장이랑도 잘 안다는 그런 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전언을 한 그런 워딩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다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랬으니까 윤석열 총장과도 굉장히 좀 잘 알고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겠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뭐 추정이 그러면 몇 명 안으로 이렇게 좀 좁혀지긴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드러난 그런 뭐 소위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대통령의 측근 그런 인사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조 전 장관을 지명했던 8월 9일 그리고 첫 압수수색을 했던 8월 27일 사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그 22일 방송 때는 지명 전에 임명 불가 입장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짜도 약간 시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건을 한 것이죠. 본인이 처음에 아주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지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정정을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 언론사와의 분쟁에 있어서도 사실상 본인이 적시했던 사실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시민 지금 전 장관이 하는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유튜브 방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인 미디어에 가까운 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팩트체크라는 걸 하는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하고 있다는 매체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한 주장들 이미 날짜가 한번 어긋났기 때문에 뭐 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용어의 정의도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유 이사장도 뭐 이 들은 말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이런 뭐 판단을 했겠지만 이 유 이사장이 근거를 내세운 내사의 근거, 이 근거를 두고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예요? 네네. 그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는 또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사라는 개념이 제가 이게 그 국감장에서도 사실 그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거는 없었다. 그렇게 또 질문을 했는데 이 내사라는 게 뭐 탐문을 한다든지 내부 기획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지금 강선우 부대변인도 이 얘기를 조금 전에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거듭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나서는 부분 당내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당내에서 아무래도 뭔가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전국에 뛰어든 지가 한 2달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뭐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발언들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앞서서 밝혔다시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본인이 왜 가만히 있었던가에 대한 그런 예전의 유시민에 대한 그런 아직도 뭔가 스스로 원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그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토대 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언론도 생각이 날 테고 그 당시에 검찰도 생각이 날 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현재 언론과 현재 검찰에 투영을 시켜서 지금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새로운 미디어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미디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제한된 그런 취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토대예요. 그렇다면 제한된 정보 내에서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해석을 듣고 물론 국민들의 평가는 다 갈릴 수 있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뭔가 좀 제한된 그런 취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팩트체크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A 씨라는 사람이 전달했다는 분이 뭐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다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인사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뭐 그분에게 공식 보고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석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발언이었을 텐데 저도 그냥 제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정당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풍문 같은 건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분들이 뭐 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이면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때문에 더 믿을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듣는 내용도 있고 한데
가만히 있는데 그런 정보가 들리는데 저는 그럼 유시민 이사장을 내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탐문하고 취재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정보를 기반해가지고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거창하게 이야기했던 내사의 범주엔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번에 공개한 증거라는 것은 본인이 깔아놓은 판, 검찰이 조국 장관 지명자를 아주 뭐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내사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낙마시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폭로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드러나면은 이건 완전 과장해가지고 언급한 것이죠. 이제 백혜련 의원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이제 내사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제 그 공개한 발언이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내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그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한 번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사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물음표를 또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국 장관 일가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표창장 의혹부터 해서 한 4-5가지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수사에 공소장이 나오고 이런 절차를 보면은 실제로 그 정도의 수사가 필요했겠구나라고 생각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창장 의혹만 본다 하더라도 동양대 내에서만 거의 한 4-5개의 소를 한번 이제 압수수색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과한지는 나중에 공소장을 보면 되는 것이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고 유시민 장관이 그런 어떤 그 의혹만으로 아까 말했던 거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필요성은 없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제 이런 그 의심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영상 구성에서도 보셨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조폭적 행태다. 윤 총장이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폭적 행태라는 그 어휘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국가의 권력기관이고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은 불법적인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그 일방적으로 조폭에 비유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본인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일가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무죄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검찰이 왜 이럴까라고 이제 본인도 계속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검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저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혐의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사법 절차가 진행될 테니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그 논란이 어떤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의 싸움으로 자꾸 번져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떤 내사나 아니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뭐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투명성이나 신뢰성이나 의도성에 관해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생산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본인들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검찰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사를 하든 정보 수집을 하든 그걸 취합을 하든 그거의 어떤 종합적인 그러니까 이 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보완될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저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은 여권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이데올로그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 지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증거도 이 사람들은 가져가가지고 하드디스크 내용을 조작할 것이다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여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부터 시작된 검찰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세력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공적인 마인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견도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어떤 돌출된 발언이나 의혹 제기가 앞으로 이 여권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 예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맺힌 게 있어서 저러는구나.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워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거기에 일단 사감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쪽 진영 모두 다양한 추측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수사를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맞느냐 이런 뭐 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 측에서는 그 유시민 이사장에 관한 이번 고발 사건이 예. 그 최성해 총장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수사의 그 효율성이나 아니면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그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예전의 특수부죠 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견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동의도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약간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그 표창장 부분이 과연 특수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맡을 만한 사건이었느냐 거기서부터 약간 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는 저 유시민 이사장의 수사라는 것이 또 부담이 될 것이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 신나게 몰아붙이면서 아니 검찰이 수사하겠다는데 당신들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명백히 검찰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들이 적시했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검찰 출두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그 부담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해찬 대표 고심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해요. 다음 달 원래 5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당겨진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당 쇄신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표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또 불출마를 선언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취합해서 좀 큰 메시지를 한 번은 좀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어떤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의성이 조금 더 색바래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조금 앞당긴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그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뭔가 이해찬 대표 내지는 그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 책임론이라는 게 곧 사퇴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뭐 직을 뭐 면하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어떻게 미래를 제시하느냐에 대한 그런 저는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퇴를 한 거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심경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또 존중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발언을 할지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당으로서는 지금 뭐 총선이 제일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강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 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이게 자리를 가졌고요. 이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비문 아니면 뭐 친문 그런 지지자들 간에 뭔가 좀 색깔이 다른 게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시판이나 온라인을 봐도 그 색깔에 따라서 좀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하는 면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크게 보면 다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사안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이제 6개월 앞에 총선에서 우리가 좀 한 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저 사진을 통해서 저는 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인들끼리 뭐 식사 매번 이제 다른 당 사람하고도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런 사진 100장 다 백해 무익인 게 나중에 저도 바른정당 때 보면은 백해무익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관계에 있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언론의 공개용으로 찍은 것인데 예전에 뭐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바른정당 탈당한다고 했을 때 뭐 유승민 대표랑 같이 뽀뽀하는 사진도 찍고 뭐 최근에 바른미래당 갈등이 있을 때 유승민 대표 손학규 대표랑 뭐 러브샷 하는 거 비슷한 거 찍고 이랬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재하는 갈등 자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는 잠시 그냥 관심을 돌릴 수 있을 뿐 지금 저 사진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했던 조직이 친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형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풀 수 있겠느냐? 저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네. 실질적으로 양정철 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저 자리에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타협안을 모색한다고 하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인기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인물들의 어쨌든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한 지점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민주당은 지금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한됐을 가능성도 적고 저는 단순히 언론용 사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용 사진이다. 예. 굳이 그렇게 또 평가절하하실 것까지야. 제가 그때 예. 김무성 대표랑 뽀뽀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보고 나서도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사진보다는 실제 당내의 어떤 화합, 단합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총선 움직임은 어떨지 좀 알아볼까요? 한국당 역시 내년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졌는데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뒤에 첫 외부 영입 인사를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단을 YTN 취재를 좀 해봤더니 여기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포함됐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을 영입한 이유, 과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인재가 있다고 하면 발로 쫓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3고 처리, 5고 처리, 10고 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긴 한데요. 일단 보수 쪽이니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뭐 형사적으로는 이분이 혐의를 벗은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형사적으로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 네. 그 일들에 대한 증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만약에 이분을 주게 된다면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선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이 좀 덜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지금 출마하시겠다는 지역구가 뭐 출마만 시키면 당선된다는 소위 우세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적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인재 영입을 하면서 이제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나경원 대표가 설명할 때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이제 박찬주 대장을 묘사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구도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앞두고 꿈꾸는 어떤 구도일 텐데 이번에 뭐 보면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한쪽의 태극기 부대에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적 공세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결국에는 또다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어쨌든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전장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 조국 사태나 지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야당이 유리한 국면이 되겠지만은 지난 정부에 어떤 있었던 일들, 지난 예.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가지고 선거에 돌입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 중도층 공략이 쉽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 영입에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이 야권 전반에 유리한 국면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예. 전략인 것 같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준석 다른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거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과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로 그 국민들께서 표를 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폐 청산의 어떤 피해자라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한 그분들을 선거에 내세웠을 때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다 무죄가 난 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400만 원 벌금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부분이 억울하겠지만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이 뭐 모든 것이 다 무죄였다 그런 건 아닌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박찬주 대장은 불기소됐고 아마 부인이 기소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외에도 지금 한국당이 내세운 영입 인사들 그 명단을 좀 보면
박찬주 전 대장뿐만 아니라 이준숙 전 MBC 기자도 있고요. 네. 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현 정부하고 좀 각을 세우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다소 이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가미된 경제학 정책으로 이제 총선을 치러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영입되는 경제학 교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윤창현 교수 말고도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런 어떤 이념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고요. 이진숙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MBC라는 회사에서 사내 분쟁이 있었을 때 사실상 뭐 특정 이제 집단에 있어서 이제 다른 집단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것도 사실 앞으로 상당히 논쟁이 많을 분야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눈에 좀 띄었던 것이 뭐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회자되는 인물들 중에 보면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원자력 관련한 인사들의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이냐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뭐 박찬준 전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인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영입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인재 영입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해주셨는데 이 한국당 인재 영입과 맞물려서 다른 한 축에서는 지금 보수 통합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박계에서 통합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김무성 전 대표 강한 비판을 내뱉었는데요. 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또 보수 통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에 죄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 몇몇 앙증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은 그래도 공천 룰 등 기준을 만들어 나가지만은 한국당은 그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왜? 만약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은 박근혜 신당으로 튀어갈 의원들이 많아요. 박근혜 자체가 정치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신당이 황교안 대표가 공천 룰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뛰쳐나와가지고 커지느냐. 그러니까 진보도 분열되지만은 보수도 확실하게 분열된다. 유승민 대표가 지금처럼 창당을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면은 보수도 3분이 된다.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앞서 들으신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통합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방정맞은 정치 몇몇. 뭐 어느 그 당내 의원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친박이나 뭐 진박 의원들을 가리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김무성 의원의 저 발언을 보면서 다시 또 2012년에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었는데요. 그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갈등이 물 위로 떠오르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그 보수 쪽에서는 내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완벽하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는 쪽, 인정하지 않는 쪽, 그리고 또 인정을 하지 않는 쪽 내에서도 또다시 또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 변수가 정리되지 않는 한 저는 그 총선에서 뭐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조금 전에 보수도 분열된다 그러면서 이제 양분이 아니라 3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박하고 비박은 서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승민 의원 지금 뭐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거는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고 하면 진짜 3분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수가 선거에 있어가지고 뭐 당을 나눠가지고 출마한 사례가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과거에 자유선진당이나 아니면 자민련 그리고 어쨌든 친박연대까지 나눠져가지고 선거를 치렀지만은 때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건설적으로 나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건설적으로 나뉜다면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가 만약에 확실시 되게 된다면은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에게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몰아주는 형식 뭐 이런 것을 사실 기획하고 있는 것이 밖에서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 그런 선거제도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당이 복수 정당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사실 지역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지역구에서 특정 권역에서 30% 이상 의석을 가진 곳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챙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연동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 전반을 보면 의석이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 선거제로 확정되게 되면은 아마 복수 정당 체제로 치러질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복수 정당 체제 그러니까 정당대로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 선거에서는 그럼 뭐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각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화 하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당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개별 후보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 구도 예전에 2012년 선거 같은 경우에 민주통합당과 그 당시 통합진보당이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는 뭐 한 5대1, 6대1의 비율로 통진당이 나가고 그리고 비례대표표는 사실 통진당에게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전술적인 측면은 선거제가 확정되고 지역구가 확정되고 나면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그 친박 의원이신데요. 윤상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유승민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유승민이 오면 당 지지율이 8%가 오른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교감이 좀 있으십니까?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유승민 계라고 하는 세력과는 교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윤상현 의원의 그냥 개인 생각입니까? 개인 생각이라 봐도 되고요. 그리고 뭐 8% 오른다는 조사라는 것도 사실 어디서 인용했는지 알 수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와 윤상현 의원이 이색적으로 상당히 두 분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당내 사정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당내에서 인적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친박과 비박을 동시에 인적 청산하는 걸 가장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친황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그랬을 때 각각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대표라는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친박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싫어하고 비박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분들이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희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유승민 의원까지도 들어온 통합.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적 청산의 메시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유승민 의원의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 통합까지도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이제 친박 쪽에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없으면 여전히 통합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통합의 타이밍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말고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사실 유승민 의원이 지난 한 1년간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한 입장 전환이 있던 것처럼 최근에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3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듣기로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가 듣겠죠. 뭐 거의 뭐 그래 밥 먹자. 대신 밥 먹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100억을 줘.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 자체가 굉장히 강한 형태의 제안이고 유승민 의원의 그런 어떤 의지, 결국 제3지대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개혁 보수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른 그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전체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는 뭔가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강선우 전 대변인 보수의 이런 움직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친박, 비박을 그렇게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친황을 그렇게 늘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이 바랄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대표가 나의 측근을 뭐 얼만큼 넣느냐 그게 총선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의 목표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그 과반을 뭐 넘기고 아니면 뭐 제1야당이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서 그 국민들이 이런 무조건적인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그동안의 경험치고로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5개월 남았는데요. 여야 공이 바빠지는 시간들, 국회 시간이 계속 빨라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어제 노안으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임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재임 중에는 처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영화 국제시장에서 묘사된 흥남철수 피난 장면입니다. 6.25 전쟁 때 1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미군 군함 등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온 거죠. 문 대통령의 어머니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이셨는데 흥남철수 때 배편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마 더 많이 힘들고 또 외로웠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6 형제가 함께 피난 온 문 대통령 아버지 쪽과 달리 어머니는 외가 쪽 가족 모두와 생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강씨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피난을 오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강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세가 기울자 직접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구호물자 좌판이나 연탄 배달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암표 일화도 이 당시 이야기인데 이 당시 돈이 되는 기차표 암표 장사를 하려고 중학교 1학년이던 문 대통령과 부산역 앞까지 갔다가 차마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서전에서 문 대통령은 가난하지만 기본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이 자신에게는 나침반이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도 대학교에 갔습니다. 한시름 놓았다 싶었을 때 이번에는 아들이 반독재 시위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묵묵히 옥바라지를 했지만 검찰로 가는 호송차를 강 여사가 따라가면서 문 대통령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문 대통령이 지금도 홀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짐을 가졌던 문 대통령, 생전에 가장 효도한 일로 꼽는 일,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분이 이 북측에 남은 문 대통령의 이모, 강 여사의 동생 강병옥 씨인데요.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는데 무려 54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 제 아들. 네, 강 여사와 동생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생전 처음 이모의 손을 잡았고요. 문 대통령은 비록 피난 중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이산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남북 평화에 더욱 힘쓴 건 이런 가족의 배경도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변호사가 돼서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우리네 많은 어머니들처럼 긴 세월 수없이 많은 눈물과 한숨을 삼키셨다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별세를 SNS를 통해 알리면서는 자신이 불효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전에 강 여사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들은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돼도 변할 사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함경도에서 분홍의 딸로 태어나서 이 부모 형제와 생이별한 채 낯선 땅에서 5남매를 자신의 힘으로 키웠습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됐던 아들이 대통령까지 되는 걸 지켜봤지만 자녀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식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전했는데요. 장례는 3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문 대통령은 친지나 생전 지인 외의 조화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생각한다며 70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신간을 내놨습니다.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노드그래스는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여기저기서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며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1월 두 번째 브리핑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 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보는 거래라며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호통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을 앞두고 한국은 부자라며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스노드그래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꼼짝없이 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공식 발간 전 발췌록 내용이 소개됐을 당시인 지난 23일 읽을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책에 나온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우리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금강산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방안까지 포함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는 남북 상호 합의 원칙하에서 해결돼야 하고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끝내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지 묻자 이 대변인은 예단해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며 일관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범죄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들이 버젓이 공유되던 소라넷 홈페이지입니다. 46살 송모 씨 부부와 다른 부부가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회원 수가 한때 100만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자 경찰은 3년 전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송 씨는 지난해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2003년부터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1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도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며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호주로 도피한 송 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8월 출생아 수가 41개월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8월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8월 출생아 수는 24,40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 2,973명, 10.9%가 감소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41개월 연속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8월 기준 조출생률이 6명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리미어 12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야구 국가대표팀 모두가 모여서 이제 완전체 훈련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고척돔의 국가대표팀 28명이 처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를 마친 두산 선수들 그리고 키움 선수들이 왔는데 두산 선수 7명 그리고 키움 선수 5명 이렇게 모두 12명이 또 새롭게 어제 가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틀만 쉬고서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한 건데요. 대회가 6일부터니까 6일부터 이제 3일간 3경기가 잇따라 열리지 않습니까? 김경무 감독의 모든 시계는 지금 6일 호주와의 예선 첫 경기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티켓을 이제 손에 넣으려면은 결국 호주와 타이완보다 우리가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첫 경기부터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 다음 달 1일과 2일 푸에르토리코와의 두 차례 평가전이 있는데 이 평가전을 통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또 부상을 대비해가지고 포지션 이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또 있는지 이걸 또 테스트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선수들 다 모이니까 김경문 감독도 내내 아주 흐뭇한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선수들이 다 오니까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선수들하고 또 우리 스텝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두산에서는 허경민, 이용찬 이런 선수들 그리고 키움도 박병호, 이정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는데 선수들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좀 얼떨떨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 4차전이 끝난 게 토요일이었죠. 26일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사흘 만에 그때는 이제 적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야말로 적에서 동지가 됐습니다. 어제 훈련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에도 저렇게 두산 박세혁 선수 그리고 키움의 조상우 투수가 함께 나와서 앉았는데 선수들은 나름대로 다 몸 상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시리즈까지 치른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피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김경문 감독도 이 부분을 배려해서 모레 1차전 평가전에서는 그동안 많이 쉬어서 좀 경기 감각이 떨어졌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좀 치르고 그 다음 날에 있을 2일 2차전에서 이제 주축 선수들을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혁 선수 그리고 조상우 선수 두 선수의 각오 차례로 들어보시죠. 최고의 선수들이랑 같이 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제가 또 시즌을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이 이어서 15년도에 이어서 또 우승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냥 이번에는 제가 어느 보직에서 던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이제 내보내 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 던질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 기자회견 끝내고 상무와 연습 경기가 또 바로 있었는데 내용 어땠습니까? 네, 어제 언더핸드 투수 SK의 박종훈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감독이 예고했던 대로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3이닝을 소화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잘 처리를 했고요. 문경찬 기아 선수죠. 이 선수가 또 2이닝, NC의 원정현이라든가 LG 고우석 선수도 예정했던 대로 각각 1이닝을 던지면서 몸을 잘 풀었습니다. 타석에서는 지명타자 김재환, 두산의 김재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두산과 키움 선수들, 어제 합류한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강백호와 양의지 그리고 최정 같은 저런 먼저 소집된 선수들 중심으로 라인업이 짜여졌고요. 이들 이제 몸을 풀었는데 경기는 어제 대표팀이 5대1로 상무를 이겼습니다. 5회까지 1대1 동점이었는데 6회에 석점을 얻으면서 균형이 깨졌죠. 마운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근데 방망이가 호쾌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팀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고척돔에서 다시 훈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 프로야구 FA 시장 내일 개막인데 벌써부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들의 이 어깨를 좁게 만드는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역대 최고액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산이 KBO 리그 그 사상 최고액이죠. 3년간에 28억 원에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7억 원이고요. 연봉이 7억 원인데 뭐 3년이니까 합이 이제 28억 원이 되는 거고요. SK 염경엽 감독과는 연봉에서는 같지만 계약금에서 김태형 감독이 3억 원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역대 최고액이 됐고요.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두산이 지금 5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요. 그중에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적이 아주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구단이 이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김태형 감독도 뭐 주저없이 흔쾌히 어제 바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론을 봐도 이 프로야구 FA 시장 같은 경우는 가끔 오버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태형 감독 계약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두산이 뭐 민병헌 선수도 빠지고 양의지 선수도 빠지고 했는데 또 우승을 했는데 뭐 감독의 역량이 컸겠죠? 물론 감독 역량 크죠. 선수와 감독 역할이 아무래도 뭐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은 현장을 좀 완벽하게 백업하고 있는 프런트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그 전력의 80%라고 했던 양의지 선수 NC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우승 전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박세혁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또 나오면서 그 이상의 역할을 또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이렇다 할 외부 영입도 없으면서 2군에서 끊임없이 선수가 또 올라오고 흔히 이제 두산 야구를 그래서 화수분 야구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바로 이 육성 시스템을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선수 출신인 김태룡 단장이 국내 구단 중에서 가장 아주 이상적으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면서 지금의 두산을 만든 공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터 야구와 함께 선수 출신 단장들 선임하는 게 또 붐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만 걱정의 눈길도 사실 좀 있긴 해요. 이게 이미 몇몇 구단에서는 또 실패를 맛보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그냥 선수 출신이라든가 뭐 스타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분명 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습득 과정을 거쳐서 실력을 갖춘 단장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국내 야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장이야 프런트 그리고 감독, 선수 3박자가 두산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오!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 몇이야? 유행을 따르기보다 취향을 따르며 집이란 공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나로 살다. 포레나로 살다. 포레나.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오늘 파란 하늘에 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상쾌합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 16.6도로 가을을 느끼기 좋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부쩍 쌀쌀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도 깨끗한데요. 낮 동안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산간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비교적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 강원 영동 지역에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